자, 오늘은 일제강점과 수탈 두 번째 시간으로서 민족 분열 통치와 경제 수탈의 확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일제는 1910년대 무단 통치를 통해서 우리 민족을 아주 강압적으로 통치를 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1919년 3월 1일 거의 모든 전 민족이 참여하는 거대한 민족운동, 즉 3.1운동이 일어났고, 특히 이 3.1운동 때 일본이 너무나 잔인하게 진압을 했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큰 비판을 받게 됐지. 그래서 일본은 우리 조선에 대한 식민 통치 방식을 바꿔서 좀 더 유화적인 통치를 하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문화 통치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문화 통치는 궁극적으로 민족의 분열을 추구했기 때문에 우리 민족 분열 통치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1920년대에는 민족 분열 통치, 즉 문화 통치를 실시했고, 또 이 시기에 경제 수탈은 어떠한 경제 수탈 정책을 펼쳤는지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이번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내용은 무엇이냐면, 문화 통치가 일제가 조선에 대한 식민 지배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기만적인 정책이었다. 그것을 근거를 들어서 얘기할 수 있어야 돼. 어떤 내용이길래 이것이 기만책, 속이기 위한 정책이었는지를 파악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산미 증식 계획을 1920년대에 실시하게 되는데, 이 산미 증식 계획 결과 한국인들은 어떠한 어려움에 처했는지 그 영향까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앞서 1919년에 새로운 2대 총독으로 부임한 사이토가 조선에 대한 시정 방침을 발표를 하게 되는데, 이 내용을 보면 총독은 문관과 무관 어느 쪽도 임명될 수 있다. 그러니까 문신도 총독에 임명될 수 있다, 이렇게 바꾸고, 헌병 경찰 제도를 일반 보통 경찰 제도로 바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그리고 일반 관리라든가 교원들이 제복을 입고 칼을 차게 했었는데 이것을 없앴지. 그래서 조선인의 임용 대우에 대해서 더 고려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사이토 총독 말대로 조선인들의 삶은 더 나아졌을까요? 그러지 않았겠지. 그 내용, 그 기만적인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첫 번째 핵심 내용입니다. 문화 통치의 기만성이야. 자, 문화 통치, 일본은 겉으로는 좀 더 부드러운 유화적인 정책을 펼쳤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지. 그 사례를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어야 돼. 자, 앞에서 얘기했듯이 사이토는 문관 출신들도, 즉 현역 육군이나 혹은 대장과 같은 그런 무신들뿐만이 아니라 문관 총독도 임명이 가능하도록 했어요. 그러나 해방될 때까지 실제로는 단 한 명도 임명되지 않았습니다. 자, 두 번째, 헌병경찰제를 보통경찰제로 바꾼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나 오히려 경찰의 인원이라든가 예산은 폭증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의 민족을 더욱더 감시하고 탄압하겠다는 얘기겠지. 자, 그래프를 보면 1918년과 20년 사이에 바로 경찰 관의 수, 인원의 수가 얼마나 많이 증가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 특히 일제는 1926년에 치안유지법을 제정하게 되는데, 이것은 뭐냐면 일본의 국가체제나 특히 사유재산제도를 부정하는 사상을 탄압하기 위한 것이었어. 자, 사유재산제도를 부정하는 사상이 뭐지? 그렇지, 사회주의야, 사회주의. 바로 사회주의를 탄압하기 위해서 치안유지법을 제정했고, 이 치안유지법을 통해서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을 체포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와 같은 민족계 신문의 발행을 허용을 합니다. 그러나 이 신문도 발행되기 전에 먼저 총독부에서 기사를 꼼꼼히 다 읽어보는 거야. 사전 검열을 실시하는 거지. 그래서 마음에 들지 않는 기사는 삭제하거나, 또 그 신문사에 대해서 일정 기간 발행을 금지하는 정간 혹은 폐간까지도 서슴지 않았고, 또 교육기회의 확대를 표방했지만 실질적으로 취약하는, 상급 학교에 취약하는 취학률은 매우 낮았다라는 것이죠. 또 일제는 지방자치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한다라고 선전했습니다만, 지방자치제는 조선인들이 자신들의 대표를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일제가
임명하는 임명제였기 때문에 대부분 친일 인사만 임명돼서 한국인들의 의사를 대변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자, 이런 것들 통해서 볼 때 일본의 식민 통치 방식, 즉 문화 통치는 우리 민족을 분열하기 위한 민족 분열 통치다라는 거죠. 자, 2번의 핵심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즉 일본의 문화 통치는 친일 세력을 양성해서 친일파를 양성해서 민족의 분열을 추구하는 것이었다라는 걸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조선 민족의 운동에 대한 대책을 봐도 잘 알 수가 있지. 친일 인사를 후원하고 친일 지식인을 양성하고 조선인 부호들과 민중을 서로 대립하게 하고 친일 단체를 조직한다. 자, 이런 것들을 통해 볼 때 일제의 문화 통치는 기만적인 친일 세력을 양성하기 위한 기만적인 정책이었다. 우리는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1920년대 3.1운동 이후에 실시되는 일본의 대표적인 경제 수탈 정책은 뭐냐면 산미 증식 계획입니다. 우리 1910년대는 토지 조사 사업이었지 1920년대는 산미 증식 계획입니다. 쌀 생산을 늘린다는 것이지. 왜냐하면 일본은 1914년부터 18년까지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급격한 공업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공업화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도시로 인구가 몰리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농촌의 인구가 부족해지다 보니까 식량 생산이 감소해서 식량 부족 문제가 등장했어. 그래서 조선의 쌀을 더 많이 생산해서 더 많이 일본으로 가져가자라는 거야. 그래서 쌀값을 안정시키겠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개간하고 간척하고 종자도 개량하고 수리시설도 개선하고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쌀 증산을 추진했습니다. 결국 이렇게 하다 보니까 증산에는 성공을 했어. 그러나 목표치에는 미달하게 됐어. 쌀 생산은 증가했으나 그들이 애당초에 세웠던 목표에는 달성하지 못하는 거야. 그런데 쌀 반출, 즉 조선에서 일본으로 유출해가는 쌀은 예정대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결국 조선의 소비량은 감소를 하게 되는 거지. 자, 여기 그래프에서 보면 생산량은 조금밖에 증가하지 않는데 반출량은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죠. 자, 이렇게 생산량에서 그러니까 증산량에서 일본으로 뺏어가는 반출량이 훨씬 더 많다 보니 조선에서의 소비량은 점차 어떻게 될까요? 감소를 하게 되겠지. 자, 이 파란색 그래프를 보면 한국인 1인당 쌀 소비량이 점차 시간이 갈수록 점차 줄어듦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그래프가 자료로 나온다. 그럼 무슨 제도에 대한 설명일까? 산미 증식계획이야. 그럼 이건 언제야? 1920년대야. 꼭 기억을 하도록 하자. 자, 결과 너무너무 중요하겠지. 그렇지? 당연히 조선에서의 쌀 소비가 감소하게 되다 보니 국내 식량 사정은 악화되고 부족하니까 자, 보충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만주에서 들어온 잡곡으로 보충을 하더라 이겁니다. 게다가 한국 농민들은 역시 중요하게 되겠지. 그렇지? 한국 농민들은 높은 소장료와 또 쌀 증산에 필요한 비용까지 부담하게 되는 거야. 예컨대 종자 계량비라든가 또 수리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수리조합비라든가 이런 각종 쌀 증산 비용까지 부담하다 보니까 이중적 수탈 구조에 빠져들더라. 그래서 결국 농민들은 몰락을 하게 되었고 이 농민들이 몰락하니까 이 몰락한 그 토지를 또 몰락한 농민들이 내놓은 토지를 지주들이 헐값에 사게 되면서 지주의 토지 소유는 더욱더 확대되더라. 그러니까 일제강점기는 무조건 그거야. 지주의 토지 소유는 증대하고 지주의 이익은 증대하고 농민들은 몰락해서 소장농이 되더라. 자영농이 몰락하고 소장농이 되더라. 더더욱 어려워지게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앞서 얘기했듯이 자장농은 감소하고 소장농은 증가하고 자, 따라서 이들은 산촌에 가서 화전민이 되거나 도시로 가서 토막민으로 전락하고 혹은 만주나 연해주, 일본 등지로 이주하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일본 자본의 한국 진출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이 1차 세계대전 중에 공업화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자본 축적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일본의 자본을 한국으로 진출시키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정책으로서 회사령을 폐지합니다. 자, 앞에서 회사령 많이 강조했었지, 무단 통치할 때. 자, 회사령 실시. 회사령이란 회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 총독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핵심은 뭐라고? 허가였어. 그런데
1920년대 들어오게 되면 이 회사령을 폐지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냐? 총독의 허가 없이 신고만 하면 기업을 설립할 수 있는 거야. 누구나 기업을 설립할 수 있게 된 거야. 일본인뿐만 아니라 조선인들도 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된 거지. 자, 이에 따라서 일본의 독점 자본의 진출이 이루어지고 주로 북부 지방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특히 일제는 드디어 관세까지 폐지되는 거야. 즉 일본에서 조선으로 들어가는 물건에 붙이는 세금, 관세도 폐지함으로써 한국 기업에 타격을 입히기 위한 정책이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본 1920년대 3.1운동 이후에 일본의 식민통치 방식과 그 다음에 식민지 경제 수탈 정책으로서의 산미 증식 계획을 중심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자, 우리 제일 중요한 내용은 뭐더라? 일본의 문화 통치가, 민족 분열 통치가 궁극적으로는 기만적인 정책이었고 민족의 분열을 추구하는 정책이었다라는 것을 근거를 들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돼. 꼭 기억합시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민족 말살 통치와 전쟁 동원 체제를 중심으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수업 시간에 만날게요.